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국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을 봤죠. 제국주의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태도를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세 가지 구체적 형태 중에 하나였죠. 그 세 가지 뭐뭐였어요? 현재 분열되어 있는 나라의 통일, 현재 식민지 상태인 나라의 독립, 그다음에 이미 충분히 강한 나라의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제국주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미 강한 나라들, 이미 열강에 속하는 나라들, 특히나 산업혁명을 성공한 나라들이 이제 산업혁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를 이용해서 원료도 그리고 노동력도 싸게 구하고 상품도 팔아치우고 이렇게 공장을 더 잘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얻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지구에는 국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강들끼리 서로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경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텐데, 우리가 이미 경쟁 모델을 하나 보기는 봤어요. 이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가장 이제 감정적으로 세게 부딪힌 게 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국과 그다음에 독일을 얘기했었죠. 영국은 삼시 정책을 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디였는지? 세 개 도시에 머리 글자를 딴 건데, 어, 말로만 할게요. 이집트의 카이로, 그다음에 인도의 콜카타,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 이렇게 세 개. 이걸 영국이 먼저 삼시 정책을 하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독일이 3비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본인들의 수도인 베를린, 그다음에 비잔티움, 그다음에 바그다드, 이렇게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해서 영국의 삼시 정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 둘이 뭔가 분위기가 싸한, 뭔가 경쟁이 있는, 언제 맞짱 떠도 이상할 게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제 서로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볼 건데,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좀 외울 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열강들한테 사실은 이미 알려진 대륙들이 있잖아요. 아시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도 이제 신학로 개척으로 새롭게 알려졌죠. 근데 사실 아프리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미 알고 있던 데기는 해요. 이미 알고 있던 데긴 한데, 고대 로마부터 쭉 그동안 유럽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북아프리카 정도예요. 왜냐면 그 바로 아래에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뚫고 내려가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북아프리카 정도만 알고 지내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본격적으로 탐험을 해서 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한번 식민지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면 서로가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막 노력을 했다 보니까 여기저기 탐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쯤 되면은 여러 탐험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내륙 사하라 사막 이남지대, 남쪽 지대의 여러 상황들이 알려지게 돼요. 대표적인 탐험가들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리빙스턴, 뭐 스탠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뭐 스탠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탐험가들의 탐험을 통해서 아프리카 내륙 지역의 사정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도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지금 이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이 아프리카인 게 보이죠. 이 사람은 사실 세실로즈라는 사람인데, 이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던 제국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실로즈라는 사람의 주장도 있고, 여러 나라들의 욕심도 있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조금씩 열강들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때 더욱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욕심을 냈던 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산업혁명의 단계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차 산업혁명의 단계로 접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특징 기억나시죠? 특히나 독일이나 미국이 이랬죠. 그래서 산업혁명 자체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중화공업, 이렇게 배를 만든다든지 기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거대한 어떤 공산품을 만드는 그런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이 중화학공업을 받쳐주기 위한 원료가 대규모로 필요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석유도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좀 대표적이에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하면 그 보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보석으로 나오는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다이아몬드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가장 비싼 귀금속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귀하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인데, 다이아몬드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가장 단단한 암석이라는 거죠.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예쁘게 세공을 하면 보석으로도 쓰이지만 사실 다이아몬드는 산업에서도 많이 쓰여요. 왜냐면 뭔가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암석을 뽀갤 때는 다이아몬드만 한 게 없거든.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가장 단단한 암석이니까. 어떤 암석도 다이아몬드보다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산업에서 굉장히 다이아몬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화공업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많이 써요. 근데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캐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료를 캐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한 번에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끼리 막 서로 좀 경쟁을 하게 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들끼리 독일의 베를린에서 모여서 이제 아프리카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갖게 돼요. 이걸 베를린 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사실 아프리카 기존의 어떤 원주민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아프리카를 나눠 갖게 돼요. 마치 이렇게 케이크 잘라 먹듯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프리카의 어떤 국경선들도 그때 베를린 회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의 어떤 부족 국가들의 어떤 경계선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그냥 유럽 국가들끼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케이크 나눠 먹듯이 그냥 무 자르듯이 이렇게 칼로 쭉쭉 썰듯이 이렇게 국경선을 나눠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의 국경선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직선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쭉 쭉, 쭉, 쭉 이런 식으로 직선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만약에 현지의 어떤 부족들 간의 관계나 원주민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고려했다면 절대로 이런 국경선이 나올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철저히 유럽 중심에 의해서 유럽인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눠 먹을 건지를 베를린에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국경을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경이 저런 모양새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서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충돌을 했던 게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영국은 종단 정책을 펼치는데 이 종단 정책이 어디와 어디를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영국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를 봤죠. 3C 정책. 그게 그 C가 어디였어요? 이집트의 카이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인도의 콜카타였었죠. 그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것들,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단의 케이프타운, 요걸 연결하는 게 종단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여기 카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로가 있는 나라가 이집트니까. 그래서 요 카이로. 그래서 이집트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영국의 종단 정책이라고 해서 요 라인을 다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부딪혔던 게 대충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에요.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근데 이 지명들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국은 이렇게 세로를 아프리카를 이집트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요 세로 라인을 다 가져가려고 했었고, 프랑스는 요 가로 라인,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요 가로 라인을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한 나라는 자 아프리카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너무 대충 그렸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나라는 세로로 가져가려고 하고 한 나라는 가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교차점. 수학 시간 같다, 그죠? A, B 수학을 잘 못해서 어쨌든 어,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이 교차점이 파쇼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 초록색이 지금 영국령이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가져가려고 했었고 영국은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렇게 가로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요 교차점이 바로 파쇼다가 됐던 거죠. 왜 이제 영국이 먼저 세로로 가져가려고 했냐면 그때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삼시정책 얘기하면서 여기가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전 강의 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파나마 운하가 아니고 여기 수에즈 운하라고 해요. 수에즈 운하. 영국은 이 운하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신항로 개척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인도로 갔는데 요거보다는 요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운하만 파놓으면 그게 가능하거든. 그게 수에즈 운하예요. 근데 영국은 이걸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차지해서 이걸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종단 정책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영국이 먼저 세로로 가니까
프랑스는 거기에 대응해서 가로로 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교차점이 생겼고 이게 이제 파슈다인데 처음에 충돌을 할 뻔해요. 그래서 전쟁까지 벌어질 뻔하는데 요거를 프랑스가 양보를 해요. 왜냐면 당시에 프랑스가 국내 정치 사정이 좀 안 좋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나가는 길보다는 수에즈의 운하를 뚫어서 수에즈를 통해서 빠르게 가겠다. 이게 이제 영국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파슈다에서 프랑스와 부딪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프랑스가 양보를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가 국내 정치가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요. 국내 정치가 조금 불안한 면도 있었고 이렇게 국내 문제로 정치가 불안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는 파슈다를 포기하는 대신에 모로코라는 지역을 식민지로 차지하는 걸 이제 영국한테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야 파슈다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모로코는 너네 가져가라. 우리가 그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합의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프랑스가 지금 국내 사정도 안 좋고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로코는 또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파슈다 너네 영국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로코까지 이 이야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죠. 영국은 종단 정책을 했고요. 아프리카에서. 그다음에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했는데 그 교차점에서 충돌이 벌어졌던 게 파슈다고. 여기서 프랑스가 양보하면서 이제 이집트가 가져가게 된다. 이집트가 아니라 영국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에서의 파슈다에서의 충돌은 이렇게 영국이 파슈다를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면 일단은 뭐 요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삼게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탄자니아를, 뭐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요거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프리카의 끝까지 식민지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독립국 어떤 그거를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2개 정도 있어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그 경우에요. 그래서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국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2나라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역사에서는 예외가 되는 사례들, 좀 특이한 사례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사실 라이베리아는 원래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노예 해방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된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새롭게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식민지가 안 됐고요. 그래서 얘들은 미국에서 건너온 애들이기 때문에 국기도 좀 미국을 따라했어요. 요게 이제 라이베리아 지금도 쓰는 국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는데 얘네들이 아도와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탈리아를 이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침략을 했지만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를 무찔러내고 그리고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라이베리아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넓은 데가 에티오피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두아 전투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쳐냄으로써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거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아시아는 사실은 신항로 개척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서양 애들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특히나 후추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도가 후추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면직물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욕심을 냈었죠. 근데 사실 인도에 가장 먼저 방문을 했던 건 기억하시려나?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 디아즈나 뭐 이런 애들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바스코다 가마나 이런 항해가들이 그런 길을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는 그 길을 발견을 하면서 인도랑 이제 향료 무역을 포르투갈이 독점을 하게 되죠. 근데 포르투갈은 향료 무역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뭐 식민지를 만들 생각은 안 해요. 거점 무역만 하게 되는데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면서 인도를 거의 식민지화하죠. 그래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인도의 면화 재배도 강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국의 값싼 면직물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여기 이제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면화라는 게 뭐냐면 요게 면화예요. 그러니까 식물이야, 식물. 그러니까 이 면화가 꽃을 피우면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면화가 이런 식으로 꽃을 피우면
요 꽃잎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손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요게 이제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화를 재배시켜서 면화에서 요게 나오면 요 손뭉치가 나오면 요거를 영국으로 가져가요. 가져가서 영국의 공장에서 면직물 즉 옷감을 만들어요. 옷감이나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옷을 인도에다가 다시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공장 구조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원료 싸게 가져와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만든 물건을 식민지에다 갖다 팔고 딱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면화 재배시켜서 또 인도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 면화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면화 재배를 억지로 시켜서 그 원료를 싹 다 영국으로 가져가서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이 인도에서 가져온 면화 이 원료로 옷감이나 이 옷을 면직물을 만들어서 그걸 대량으로 다시 인도에다가 가져가서 파는 거죠.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옷감 면화로 만드는 옷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새는 요 면화를 옷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꽃으로도 많이 팔더라고요.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제 방에 있는데 되게 오래 가네요. 되게 이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화는 이제 옷감의 원료이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에서 값싼 원료 면화를 가져다가 영국에 가져가서 이제 영국 공장에 집어넣고 면직물 즉 상품으로 만들어서 인도에다가 다시 파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영국인들이 아예 인도에다가 아예 공장을 세워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원래는 인도가 이제 면화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원래 인도는 면화로 옷감을 만드는 면직물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던 데예요. 근데 이제 인도는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제 옷감을 만들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물레라고 하죠. 물레. 이 물레를 이용해서 솜으로부터 실을 뽑아내서 그걸로 옷감을 만드는 그런 전통적인 산업이 있었는데 영국 애들이 연화를 싹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 공장에서 옷감을 잔뜩 만들어서 인도에다 갖다 파니까 영국 애들이 파는 게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걔들은 잔뜩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국이 훨씬 싸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진 못하겠구나. 어쨌든 인도의 독립운동을 상징하시는 분이에요. 간디라는 분인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 간디가 언급되는 책들을 보면 간디의 사진을 보면 꼭 이렇게 간디와 함께 이 앞에 보이는 물레가 같이 찍혀요. 그래서 왜 간디가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물레랑 같이 찍냐면 이게 이제 인도의 전통 면직물 산업을 상징하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는 간디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네 영국이 그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려는 그런 태도로 인도에 침략해 들어오고 나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우리 전통의 산업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레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에다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거 하고요. 그래서 커피, 뭐 사탕수수, 커피는 아실 거고 사탕수수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정제해서 만드는 게 설탕이죠. 그래서 이런 커피나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재배하게 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리고 그 인도랑 인도네시아랑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예 다른 나라예요. 아예. 여기 이따 지도로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식민지를 만드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도 동남아시아에 지금의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말레이 연방이라고 만들어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근데 뭐 이걸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또 동남아시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가 말레이시아고 여기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남쪽 부분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차지했었던 인도네시아고요. 굉장한 섬나라예요. 그리고 요 윗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영국이 식민지로 차지했었던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아예 저쪽으로 가서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가 뭐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길게 있고 여기에 이제 캄보디아가 있는 메콩강이 흐르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면서 여기를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니까 영국이 또 여기에 대응해서 하여튼 영국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말레이시아를 가져가고, 그죠?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네덜란드 식민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영국 식민지잖아요. 또 지금 이 동남아시아 여기서도 어, 프랑스가 지금 여기 베트남이랑 여기 캄보디아를 식민지화하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또 자기들은 미얀마를 또 이렇게 식민지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되게 특이한 게 지금 타이는 어디의 식민지예요? 타이가 지금의 태국이거든요. 태국인데 태국은 지금 어디 식민지로 나와 있어요? 색깔 보면 구분이 되시죠? 어디의 식민지로도 안 나와 있죠. 태국은 독립국을 유지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당시에 태국의 왕이 라마 5세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머리가 좋은 분이어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예요. 그죠? 프랑스 식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미얀마라고 하는 여기는 영국 식민지예요. 영국 식민지인데 태국의 왕이었었던 라마 5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외교관과 영국의 외교관을 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요. 이렇게 식사 대접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너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네 백타 싸운다. 근데 너네 둘이 싸워봐야 어차피 다 사람들 죽어나가고 좋을 게 뭐 있냐. 그리고 너네도 지금 프랑스는 뭐 지금 벌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벌써 식민지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 영국도 미얀마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태국만큼은 평화지대로 둬라. 중립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도 이미 식민지를 차지해놓고 있고 더 싸움을 벌이기에는 너무 소모적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이제 태국의 왕이었던 라마 5세가 프랑스와 영국을 설득해서 너네 각자 식민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평화 중립지대로 그냥 둬라 이 제안을 해서 이 제안이 먹히면서 태국은 이제 더 이상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나 에티오피아와 더불어서 또 특이하게 다른 주변 지역은 다 식민지가 됐는데 본인들만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태국도 이렇게 독립을 유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은 나름대로 또 요 뒤에도 근대화를 빨리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발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 주변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은 한 스텝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지역인데요. 태평양 지역은 여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천천히 얘기해 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호주로 많이 알고 있는 거대한 섬나라죠. 거의 대륙에 가까운 섬,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뉴질랜드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독일이 이제 남태평양의 여러 조그만 섬들, 뭐 비스마르크 제도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코딱지만한 섬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하와이. 그다음에 에스파냐랑 전쟁에서 이겨서 필리핀.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죠. 기억하시려나? 괌도 차지하게 되죠. 요거 써야겠다 그냥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제 하와이, 괌, 그다음에 에스파냐랑 전쟁에서 이겨서 필리핀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도 또 사실은 필리핀도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게 이거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되는데 어 필리핀이 원래 이제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운동을 굉장히 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호세 리살, 뭐 아기날도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에스파냐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한테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에스파냐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면 너네를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하는데 막상 이제 이기고 나니까 그 약속을 개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필리핀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을 도와주면서 곧 독립될 희망이 부풀어서 막 필리핀 뭐 공화국 이런 뭐 이렇게 독립선언도 하고 하는데 미국이 개무시하면서 여전히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미국의 식민지로서 남아있게 되죠.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지금 이 섬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큰 요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그다음에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있네요. 뉴질랜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영국의 식민지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딱지만한 섬들이 이제 독일의 식민지로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뭐 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코딱지만한 이런저런 섬들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와이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 통치 아래 있죠. 그래서 여기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독립한 필리핀이 또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가 됐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되게 특이하게 영연방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그 유니언 잭이라 그러죠. 영국 국기 아시죠? 영국 국기와 비슷한 형태의 국기이거나 혹은 그 영국 국기 형태의 무늬가 국기에 일부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영국 국기, 이 국기를 유니언 잭이라고 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국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영연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지금도 어, 영국 왕이 통치하는 국가로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영국과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국기에 영국 국기가 안 들어가 있지만 캐나다도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독립을 아예 해버린 거고 캐나다는 아직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영국 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이 조금은 웃긴 게 이제 자치권을 완전히 인정받아서 영국과 동등한 어떤 주권 국가로. 그러니까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다 영국 왕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영국 왕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국과 식구인 나라들을 영연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도 어떤 나라는 또 왕이 없는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연방에 속해 있지만 또 영연방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하기가 애매한 국가들도 또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인도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이제 우리는 왕정 국가인데 우리의 왕은 영국 왕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연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 영국과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 이 국기 안에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 저런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정도는 사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수업 목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학습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듣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에 나올 것들 체크하고 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 학기 안에서 배우는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요거 모르는 건 솔직히 좀 오바 아니냐? 요거 모르는 건 너무 무식한 거지. 요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르면 욕먹는 것들. 요게 그런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가 영연방에 속하고 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영국 국왕을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 영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다. 그러나 영국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영국과 대등한 지위의 주권 국가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뭐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농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담배, 뭐 커피, 뭐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지역을 식민지 삼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